옛날 옛적 메리토피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공무주의를 가장 철저히 실행하는 곳으로 유명했죠. 메리토피아에서는 모든 것이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라 친구를 사귈 수 있었고, 직장에서는 성과에 따라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행사에서 줄을 설 때도 각자의 공로 점수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죠. 그러나 메리토피아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 엑셀런스 아카데미에서 매년 열리던 최고의 공로상 시상식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상식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공로를 쌓은 학생에게 엄청난 상금과 함께 메리토피아의 상징인 황금, 수탉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이 상을 타는 것은 모든 학생의 꿈이었죠. 어느 해 주스를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없는 서툰 소년 로빈이 있었습니다. 로빈은 학업 성적도 평범하고 스포츠나 예술에서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어딘가 어설프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실수투성이로 유명했죠. 그런 로빈이 올해의 최고의 공로상 후보에 오른 것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모두가 숨죽인 채 결과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마법 같은 말로 모두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올해의 최고의 공로상 수상자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드디어 발표됩니다. 로빈. 청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빈이 상을 받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로빈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꿍꿍였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저는 누군가에게는 우스꽝스러운 친구일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빈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창피를 당할 때마다, 집에서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가족과 친구들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즐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로빈은 자신의 공로가 본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빈의 깨달음은 공로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닌 모든 이들과의 관계와 조화가 진정한 공로라는 메시지였죠. 이 사건 이후로 메리토피아는 공로주의의 한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운과 환경 그리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두에게 따스함과 포용을 안겨주는 새로운 사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리토피아는 여전히 공로를 중시하는 나라이지만 이제는 그 공로가 오직 개인의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쌓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그런 변화를 이끈 가장 큰 공로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게 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 한 아름다운 오후,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토론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바로 제레미 벤담의 최대 행복 원칙이었습니다. 빛바랜 책상 위에 앉아 모인 사람들은 크고 작은 웃음소리를 섞어가며 벤담의 이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는 철학과 학생, 동네 변호사, 마을 제빵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의 사회자가 토론의 시작을 알리자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나이 지긋한 제빵사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빵을 팔아먹게 되는 즐거움과 함께 매일 빵을 굽는 과정에서의 쾌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빵을 굽는 내가 행복하고 각 구운 빵을 먹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라고 말하며 그는 최대 행복 원칙을 본인의 삶에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철학과 학생은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일이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대신 소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최대 행복 원칙이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에 동네 변호사가 끄덕이며 의견을 더했습니다. 법률 역시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소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토론이 무르익자 사회자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상에서 본인이 결정이 최대 행복 원칙에 부합했던 경험담을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한켠의 판타지 소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주인공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결말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독자들로부터 행복한 결말을 원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죠. 후보된 두 결말 중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쪽을 선택했고 독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제빵사 아저씨가 쾌활하게 제빵 기술을 가르치며 주변에 행복을 전파했다며 다른 자신의 사례를 나누자 모두가 웃음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벤담이 최대 행복 원칙이란 단순한 철학적 개념 이상으로 실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는 변화들이 곧 더 큰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안목을 얻었습니다. 최대 행복 원칙은 단지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모임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워졌고 마음속에는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의 다양한 계획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산 너머 작은 마을에 호기심 많은 젊은이 제임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세상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궁금해했는데요. 특히 왜? 와? 어떻게? 라는 질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데이비드 휴메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제임스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는데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휴메의 회의론적 견해였습니다. 휴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휴메의 이론을 접하고 난 뒤 제임스는 이제까지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과 이러한 철학적 토론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의 광장에서 한 가지 실험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 거대한 검은 박스를 놓고 그 위에 커다란 빨간 버튼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버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버튼을 누르면 불을 뿜는 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비밀 입구가 열릴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는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임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 실험은 바로 흉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버튼이 원인을 제공하고 어떠한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예상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 실제로 필연성을 보증할 수는 없는 법이죠. 이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제임스의 말이 흥미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사건이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임스는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도 작은 버튼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 이전보다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돕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흉의 이론은 그렇게 제임스와 마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아 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아키라고 불리는 영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그의 철학 선생님 밴디 씨는 아키의 끝없는 호기심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밴디 씨는 아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키, 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대해 이미 익숙하지만 이를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해 주었으면 해. 이야기를 통해 자연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봐. 아키는 이 과제를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지었습니다. 오래전 원숲 속에 아키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이 흘러가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규칙들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지혜의 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지침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구지라는 새로운 주민이 이사 오게 됩니다. 구지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웃과의 모든 약속을 깨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점점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 도움을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아키는 지혜의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자연법 이원칙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모두에게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키는 마을 광장에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연법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이고 자명한 원칙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존중하고 돕는 것,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기본 규칙들입니다. 그는 구지에게도 설명했습니다. 구지, 내가 마을 규칙을 무시한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자연은 그 자체로도 많은 것을 말해줘. 자연에서 배우는 교훈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 이를 무시하지 않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구지는 아키의 설명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웃들에게 사과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깃들었고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키는 자연법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자명한 지침을 제공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창의력 넘치는 설명은 선생님인
밴디 씨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법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 이 삶을 올바르게 이끄는 길잡이라고 믿었습니다.